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다투기 위한 형사 재판이 오늘 처음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직이 걸린 헌재 탄핵 심판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증인 신문이 이 시각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였는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형식적이고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첫 소식 우원석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비상계엄 건의는 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 조항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 거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반나절 만에 해제될 것이라며 단순 경고용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 사건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 계엄이었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국무위원이나 혹은 증인에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만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증언을 흔들려 했지만 한 총리는 즉답을 하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한 총리는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 대통령이 한 총리 입정에 앞서 자리를 뜨면서 직접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우원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증인이 누구냐에 따라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관여하거나 아예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은 자리에 앉자마자 5분 만에 돌연 심판정을 떠났는데 나중에 대리인단은 총리가 진술하는 걸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5분쯤 심판정에 들어온 윤 대통령은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무언가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그리곤 한덕수 총리의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 돌연 심판정을 나갔습니다. 자리에 착석한 지 5분 만입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 나간 지 4분 뒤에 심판정에 들어오면서 국정 1, 2인자의 대면은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시간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 순서가 되어서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게 사전 고지 없이 퇴정한 이유에 대해 총리의 진술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청을 하셨습니다. 변호인들과 상의만 하고 퇴청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한 총리의 증인 신문을 종료하기 직전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돌발 질의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이 필요할 만큼 국정이 마비됐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앞에서 헌법재판관의 탄핵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만일에 말이죠.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데 여기 8분 계십니다. 4분 재판관을 탄핵을 해가 직무가 정지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이어 헌법재판관의 과반이 탄핵되면 비상계엄 요건이 되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를 법적으로 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그거를 제가 그러한 법적인 판단을 제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될 걸로 예상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로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증인 중에서는 한덕수 총리만 증인 신문이 끝난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의 오늘 증인 신문이 주목을 받았던 건 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 부분이 핵심인데 사실 국회 대리인단, 국회 쪽에서 물은 것과 윤석열 대통령 쪽에 물은 부분이 집중한 부분이 상당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야당의 예산안 삭감을 주로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의 말에 윤 대통령 측이 맞장구를 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정치권이 뭔가를 이걸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네, 본 대리인도 총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쪽 입장에서는 이 국무회의 질문을 피해가면서 불리한 증언을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데 곧바로 이어진 이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한덕수 총리는 이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들이 없었다면서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도 충돌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이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그거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후에 대통령 측 윤곽근 대리인이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다시 물어봤는데 한덕수 총리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한덕수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과 이 큰 틀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좀 피해가려는 모습도 보이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 국무회의를 놓고는 이 명확한 입장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헌법재판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오늘 좀 더 명확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예, 이렇게 재판관 질문 끝에 흠결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인데 되레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입증된 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이 논리도 무너졌습니다. 비상계엄을 경고용이나 국민 계몽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 계엄이 우리나라의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런 데 대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항상 말씀이신 거죠? 큰 그러한 그 걱정이고 또 잘 고려를 해야 된다. 계몽령 얘기를 총리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했었군요. 지금은 두 번째 증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 신문이 진행 중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차장의 신빙성 문제를 걸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장소가 관저 앞 공터가 아니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4차례나 메모가 수정됐다는 취지로 홍 전 차장을 몰아세웠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름을 까먹지 않기 위해 왜 이런 사람들이 체포 명단에 올랐을까 궁금증을 갖고 만든 메모라면서 모두 하나의 메모장에 적은 별도의 메모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는 일단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지금 이 시각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도현 기자, 지금은 증인 신문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7시부터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시작되는데요. 조 청장은 그동안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불러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서요. 이 변호인과 협의 끝에 오늘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재차 증인. 네, 오늘 조지호 청장 증인 신분에 관심이 쏠리는 건 조 청장이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6번이나 전화를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이런 지시를 했다고 진술해서 아닙니까? 네, 조 청장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은 이 대통령 측에겐 불리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조 청장은 안가 회동부터 당일 경찰 투입 그리고 해제 후의 통화까지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인물인데요. 이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 대통령 비화폰으로 6번 전화를 했고 이 통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털어놨습니다. 첫 전화가 당일 오후 11시에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라, 체포해라, 불법이다 이러면서 이 포고령을 근거로 대통령이 의원 체포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조 청장은 당시에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껴졌고 또 이런 전화가 여러 번 왔고 같은 톤이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그대로 담긴 조서가 지금 현재 증거로 채택돼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조 청장을 꼭 법정에서 불러서 이 불리한 진술들을 탄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여도현 기자, 마지막으로 오늘이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인들이라서 대부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변론이 마칠 때쯤이면 재판부가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도 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최후 변론을 준비해와라 이런 즉 종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 다음 주 중에 최종 변론을 하게 된다면 이 선고는 보름 내에 늦어도 보름 내에 나기 때문에 3월 초중순이 되면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이렇게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후배 검사들을 마주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을 문제 삼으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때도 검찰은 같은 방식으로 구속 수사를 해왔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내란죄 형사재판의 첫 절차부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는 겁니다. 남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으려다 안내를 받고 피고인석으로 옮겼습니다. 후배 검사 10명과 마주한 윤 대통령은 재판부의 생년월일 확인 때 작게 대답한 것 외에는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 절차에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문까지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한을 넘겨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걸린 시간을 구속 기한에 잘못 더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심사에 걸린 시간이 33시간이라 하루만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심사가 사흘에 걸쳐 진행돼 사흘을 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어진 실무 절차로 법원도 모두 인정해왔다며 사례들도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기존의 법원 판단도 모두 잘못된 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도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피의자들을 구속 수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올 때 신병을 넘기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와 검찰은 같은 검사집이라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한 만큼 결론은 다음 달에 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 기록 파악에 3주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고 법원은 다음 달 24일에 2차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기록은 230건, 7만 쪽에 달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의원들 국회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이 공개되면서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왔을 땐 말을 바꾼 게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단장은 국회에 저격수를 배치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는데 JTBC 취재 결과 군 검찰 조사 때는 당시 저격수가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탄핵 심판에 나와 저격수 배치와 실탄 무장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일 저격수를 배치하거나 실탄으로 무장한 사실도 없죠? 없습니다. 이런 단호한 답변과 달리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땐 저격수가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격수도 자기가 저격수이기 때문에 저격총을 가져가는 것이지 탄통 안에도 저격수 탄은 없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 18일 군검찰 조사에서도 김 단장은 저격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군인을 특정하며 저 대원은 주특기가 저격수라며 소지하고 있는 총이 소총이 아니라 저격총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김 단장은 헌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부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검찰 조사에선 부대원들이 지휘통제실 마이크가 켜져 있어 사령관의 지시가 들렸다는 말을 전했고 여기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단장이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원 진입 차단을 지시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대화방도 공개됐습니다. 김 단장 측은 본회의장 막는 것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등은 사령관의 지시를 복명하는 차원에서 글을 남긴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김 단장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나와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현태 단장이 말을 바꾼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 단장에 대한 회유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 의혹으로 맞섰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해외 파병부대 전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해외 도피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적 없어요? 김 단장은 최근 지난해 12월 5일과 10일 각각 2차례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성 위원장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성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마세요. 국회라고 그래서 만약에 김현태 내가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얘기 없으면 책임질 거예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곽 전 사령관 회유 의혹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박범계 의원 오셔가지고 답변 이거 하고 이거 아니냐고 그러고 앞으로 끝까지 대주겠다, 변호사 대주겠다. 이게 회유가 아니고 뭡니까? 이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면책 특권에 숨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정확히 기자회견하세요. 그럼 내가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할 테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와 한 몸이란 걸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서 민주당이 김 단장을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계엄군이 국회로 가져왔던 케이블 타이도 등장했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케이블 타이가 문을 잠그기 위한 용도였다고 주장했는데 야당이 실물을 가져와 이걸로 정말 문을 잠글 수 있는 거냐고 따진 겁니다. 이어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로 갖고 왔던 것과 똑같은 케이블 타이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특전사 전용 미제 코브라 케이블 타이에 이게 문 잠글 수 있어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당시 갖고 있던 케이블 타이가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고 주장한 걸 직접 실물로 반박한 겁니다. 박 의원은 직접 케이블 타이를 당겨보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예?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소란이 일었고 결국 국방위가 한때 멈췄습니다.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웬간히 하세요. 자, 정의하겠습니다. 앞서 김 단장은 비상계엄 해제 엿새 뒤 국회에 출석해 해당 케이블 타이는 사람의 손을 묶는 용도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평시에 가지고 가는 케이블 타이는 인원 포방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닌 목적. 야당은 김 단장이 느닷없이 들고 나온 곽종근 회유설에 이어 또다시 말 바꾸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란 사태 직후 윤 대통령과 면담을 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해산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하지 않았냐며 국회 해산을 직접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수는 없죠. 계엄을 그렇게 했을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은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성이란 취지로 말한 데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국회 해산도 할 수 있었는데도 국회 해산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발언도 했던 걸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한 전 대표가 오는 26일 출간될 본인 저서에 담은 내용입니다. 국회 해산은 1987년 개헌으로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국회 해산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군 투입 등의 국회 봉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봉쇄를 염두에 뒀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전 대표 저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정치인 체포를 하려 했다면 방첩사를 동원했을 텐데 동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왜 여당 대표를 체포하려 했느냐고 묻는 한 전 대표의 부인하는 발언이었는데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 이미 방첩사를 본인 입으로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틀 뒤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폭로로 거짓이란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면담에 함께했던 한덕수 총리는 오늘 탄핵 심판 변론에서 방첩사 발언에 대해 기억 못한다,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찰이 기각하면서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반복했던 주장을 기각 이유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이 체포됐으니 더는 재범 우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로 확인하라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범죄의 고의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차장이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히 한 채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았는지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를 막지 못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기각 사유서에서 윤 대통령 영장에 논란이 있어 범죄 고의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한 겁니다. 논란을 제기한 건 윤 대통령 측과 그 지지자들입니다. 법원은 해당 논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미 이의 신청도 체포 적부심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적법성을 문제 삼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있었으니 범죄 고의성 등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란 겁니다.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기 위한 논의를 한 점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도 협조하려 했느냐는 질문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궤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사전에 어떤 논의를 했든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차례 영장을 기각한 한 달 동안 그리고 지금도 증거인멸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과 정치권 등에선 검찰이 내란 사태 핵심 단서인 비화폰 서버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가 폭로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총선 전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통화하며 김상민 검사에게 지역구를 양보하고 도와라. 나중에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구속 전 명태균 씨는 지난해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관련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사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뭐 통화를 했는데 김영선 의원이 뭐 여사가 안 된다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없다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느냐. 명 씨는 오늘 옥중 입장문을 내고 당시 김 전 의원과 김 여사 간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휴대전화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연락해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김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김 검사를 도우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선거 이후에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이 나중에 자신에게 해당 발언을 전하며 분노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통신조회를 통해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11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하루에 3번 통화한 2월 18일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을 포기하고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김 전 의원은 실제로 김해갑에서 결국 컷오프됐고 이후 이른바 칠불서 회동에서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의원에게 공천 과정을 털어놨습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휴대전화에 김건희 여사와 윤재옥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이철규 장동혁 의원의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100개는 된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도 김상민 검사가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와의 통화를 입증할 증거는 휴대전화기에 있고 검찰이 이 물증을 다 확보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버들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칠불사 회동 보도로 불거진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명태균 게이트로 번졌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선과 인사, 지역 이권 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주장과 정황들이 쏟아진 겁니다. 대통령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취임하고 하면은 하여튼 좀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하지만 취임 2년이 다 되어가는 2024년 2월에도 여사가 22대 총선 관련 요구를 했다는 게 명태균 씨 주장입니다. 당시 대여섯 차례 총 48분 분량의 텔레그램 통화에서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한 김상민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통화 증거도 있다고 했습니다. 통화 증거는 한금폰에 있습니다. 물증은 이미 검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일반 전화를 걸어 같은 요구를 한 건 녹음이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칠불사 해동 때 칠불사 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칠불사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녹음을 듣지는 못했다고 하는 상황. 검찰이 어떤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최상병 사건으로 항명죄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곧 복직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해병대 수사단장이 아닌 새로운 보직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이첩을 미루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는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빼라는 의미로 저는 느꼈고 이후 무보직 상태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병대는 최근 박정훈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보직 대기 중 상태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직무대행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해병대 사령부에서 네. 이에 대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방배 건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수사단장이 아닌 다른 보직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박 대령이 수사단장직을 수행하던 중 보직 해임과 기소가 됐기 때문에 확정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단장으로의 복직은 어렵다는 겁니다.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된 뒤 해병대 사령부가 아닌 인근의 다른 부대로 출퇴근해왔습니다. 해병대는 조만간 박 대령의 근무지도 사령부 내로 옮길 예정입니다. 한편 최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은 정책연구관 임기가 끝나 오는 25일 전역할 예정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63명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라이터 기름 2통을 사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구체적인 정황과 저희 JTBC 취재진이 포착해 보도해드렸던 판사실 문을 발로 차고 내부를 수색하며 법원을 휘젓고 다닌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 63명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피고인 63명 중에는 서부지법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신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심 씨는 시위대를 바라보며 손짓을 한 뒤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었습니다. 법원 7층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심 씨는 새벽 3시 45분쯤 법원 후문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산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한 통에 구멍을 뚫어 현장에 있던 다른 남성에게 건네주곤 깨진 창문 사이로 기름을 뿌리게 했습니다. 이후 직접 불이 붙은 종이를 법원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했던 걸로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공소장엔 JTBC 취재진 카메라에 법원 7층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의 혐의도 적혔습니다.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난입해 형사단독 판사실 문을 발로 차고 내부를 수색한 겁니다.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죠,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시위대들은 법원 당직실에 있던 CCTV와 전자레인지, 컴퓨터 모니터 등 각종 집기를 부쉈고 법원 밖에선 마포구가 설치해둔 표지판을 뜯어냈습니다. 새벽 6시가 다 된 시점까지 경찰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피고인들은 3월 10일과 17일, 19일에 걸쳐 첫 재판을 받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사이버 레커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쯔양의 사생활을 유출하며 마찬가지로 돈을 뜯어냈던 변호사도 징역 2년 역시 구속됐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유튜버 구제혁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저는 재판 끝나고 다 말씀드린 거고요. 구제혁은 2023년 2월 먹방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과 탈세 관련 폭로 방송을 할 것처럼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구제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불거지고 쯔양을 도와주려 했다는 등 여론을 호도했고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구제혁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얻은 정보를 구제혁에게 넘기고 쯔양을 협박해 2,300여만 원을 뜯어낸 최모 변호사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불거지자 쯔양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조작하고 유족 녹음 파일을 유튜버에 제보해 쯔양에게 추가 피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최 씨의 유서 조작 사실은 JTBC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갈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 등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AI 교과서 도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정작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부정적으로 답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아이들의 뇌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학부모로서 이제 또 다른 공부 학습에 대해서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AI 교과서의 수업 시연 후 학부모의 만족도가 올랐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교육부가 이와 다른 결론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 1,1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9개 질문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학부모 10명 중 7명가량은 AI 교과서로 인해 자녀에게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AI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까 봐 걱정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여론이 더 형성될까 봐 아마 걱정 때문에 아마 감추지 않았을까? 교육부는 학부모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이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I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는 전체 학교 중 32.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왕관을 쓴 사진과 함께 스스로를 왕이라 부르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미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자 공개적으로 퇴진을 압박까지 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전쟁의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ou should have ended it 3 years. You should have never started it. You could have made a deal. 인위적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Wouldn't the people of Ukraine have to say like, you know,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ve had an election. 그간 미국의 협조적이었던 젤렌스키도 발끈했습니다. Якщо хтось хоче мене поміняти прямо зараз, то прямо зараз ніяк не вийде. 이에 트럼프는 젤렌스키는 독재자라며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위적인 정권 교체까지 거론하고 나선 건 히트루 지분을 비롯해 자신이 내민 청구서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을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히트루 지분 절반을 요구하는 등 종전 협상을 일종의 무역 거래처럼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러시아 역시 미국과 직거래하면서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를 풀어보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를 압박하며 주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직거래하는 종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는 또 우리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조치를 한 달 안에 내놓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옆나라 일본은 이미 관세 대상에서 빼달라면서 미국을 상대로 전방위 외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앞당겨 내놓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I'm going to be announcing tariffs on cars and semiconductors and chips and pharmaceuticals, drugs and pharmaceuticals and lumber probably and some other things over the next month or sooner. 당초 4월 2일쯤 발표하겠다더니 더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미국에서 생산만 하면 문제될 건 없다고 재차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수출액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일본 역시 비상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 6곳에 자동차 관세 25%가 적용될 경우 그 규모가 3조 2천억 엔, 우리 돈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판매액 기준으로 계산할 때 1조 4,200억 엔의 추가 관세가 생겨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만들어 수출한 물량도 많으니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발등에 불인 일본은 협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외무상이 나선 데 이어
경제산업상도 다음 달 미국에 가 관세 제외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대신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는 조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米国政府に対して我が国の自動車産業の重要性を踏まえ問題提起し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일본은 자동차와 부품 분야가 대미 수출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거나 생산 라인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현지에선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우리 중소업체들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뿐만 아니라 중국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공세에 우리 업체들이 휘청이고 있는 겁니다. 전다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팔지 못한 장난감들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얼어붙은 내수도 문제지만 알리테무 등 중국 거대 플랫폼의 국내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매출이 급감한 겁니다. 예전 매출이 100이라고 보면 지금은 한 30% 정도? 국내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요.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이 안 되는데 비슷한 구성의 장난감 가격 차이가 3배 넘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KC 인증 검사비부터 각종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국내 업체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특성상 제품 비교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해외 직구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저희가 생산을 못하게 되면 저희 협력 업체들도 같이 또 고충이 생기는. 지난해 국내 업체 역차별 논란에 정부가 일부 해외 직구 제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사흘 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내 소비자가 알리테무에 쓴 돈은 4조 원대로 1년 새 배로 불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성장세는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발 관세가 나오면서 테무와 알리가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투자와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이나 의류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의 좀 타격이 좀 크게 될 것 같고. 대규모 한국 투자를 발표한 알리에 이어 테무 역시 한국 직 진출을 준비 중인데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우리 업체들은 점차 밀려나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중국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이 주도해왔던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안방에서도 중국산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계속해서 박소영 기자입니다. 5년 전 한국에 진출해 단숨에 판매 1위로 올라선 중국 로봇 청소기 제조사가 오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든 데 대해선 오히려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I think with every healthy business environment, we do need strong players, and we are very happy and honored to be currently in Korea. 100만 원을 넘나드는 가격에도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싼 편은 아니었는데 가장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제일 잘 닦인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 크게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 플랫폼을 통해 TV를 판매하던 또 다른 중국 제조사는 곧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직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외국산의 무덤으로 여겨지던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최근엔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국산이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대리점을 연 데 이어 유럽과 일본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안방에서 중국산과 전면전을 펼쳐야 하는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핵심 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대륙에 실수하던 오명을 벗고 있는 겁니다. 다만 생성형 AI 딥시크가 촉발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중국산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다 사후 관리 등 구매요 서비스 문제는 향후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민주당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 반발한 반면에 친명계는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한다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 역할도 우리의 몫이 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한순간도 보수를 지향한 적이 없고 민주당의 70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변경시키려면 이런 당대표가 일방적인 선언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선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97년 대선 후보 당시에 우리 당은 중도 우파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2016년에 당은 정체성으로서 보수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중도 보수 우파로의 위장 전입, C급 짝퉁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보수 정책이 베끼기는 영혼 없는 C급 짝퉁에 불과할 것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저는 금방 시간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휴가 다녀온 사람들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바로 좀 보겠습니다. 그때 달라요. 자, 최근 보수 계열에서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이어 오늘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서 윤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의 코드에 맞는 그런 답변들을 계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스스로 좀 꼬이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당연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먼저 그 대답 한번 들어보시죠.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회사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가요를 개사해 회장님 찬양, 생일 축하 합창 공연을 강요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맞죠? 강요는 안 되죠. 맞다는 거죠. 다음 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대답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직장이 어디냐, 또 네. 직장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듯한 모습을 바로 보였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임원을 경호처 차장으로, 회사 창립을 경호처 창설로, 회장님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꾸면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은 저 자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점은 갑자기 일단 자세히 봐야 됩니까? 그런 사실관계가 있느냐 하는 게 방금은 맞다고 하셨다가 또 다시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 저 언급은 바로 네. 그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년 전 대통령의 생일이자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 당시에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이라고 저렇게 헌정 노래를 합창하는 저런 논란이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겁니다. 자, 야당에서는 일반 기업의 회장님이든 대통령이든 직장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법 적용은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누가 그러니까 임원이냐, 누가 상사냐 이거를 좀 바꾸니까 답변이 좀 꼬이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답변이 좀 꼬이는 듯한 모습은 또 있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야당이 계엄이 불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김 장관은 계엄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의원님이 판사인 것이냐, 왜 불법이다라고 단정하느냐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만장일치로 헌재에서 파면될 당시에 그 하등의 근거가 없었다. 헌재는 지금도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헌재를 또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 자, 김문수 장관의 논리대로면요, 왼쪽에 보시는 논리대로면, 자,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김 장관이 의원님 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헌재의 네. 판결 하등의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반박에 직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한동훈도 되지만 땡땡땡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 정체성을 중도 보수다라고 규정하면서 네. 보신 것처럼 그 보수 공략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친명계 핵심으로 불리죠. 정성호 의원이 자, 이준석, 한동훈 등 탄핵에 찬성하고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자는 분들 함께하자. 또 비명계인 고민정 의원도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등 한 테두리 안에 넣을지 고민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중도 보수 주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상당히 이렇게 그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당사자들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짓을 하고 있는데 급기야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이 꿈꿨던 대연정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연정 많이 알고 있죠. 네. 자, 권력을 잡은 집권당이 야당의 권력의 일부를 떼어주는
그러니까 권력 분점인데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원정도 결국 실패를 했었죠. 자, 그럼에도 이렇게 대원정을 거론하는 것은 이재명 포비아, 이른바 국민의힘과 보수층 일각에서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이 공포감을 무마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동시에 그 자체로 국민의힘을 흔들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노무현 정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그 비명계 다수인 친문계를 달래기 위한 차원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다만 이제 외연을 넓히자면서도 단 한 사람은 예외다. 그 땡땡땡은 예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땡땡땡은 바로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자, 고민정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고 계속 배제 논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는 연대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다시 연결해서 탄핵 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도현 기자,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6시 55분쯤 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증인 신문이 마무리돼갈 때쯤에 이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약 8분 정도 진술을 했는데요. 이 여인영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위치 확인, 이 체포를 부탁했다 이런 기사를 대통령이 봤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되기 전입니다. 두 사람 다 이 수사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동향 파악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내용을 파악했는데 이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이건 본인이 생각해도 불필요하고 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전 장관 등의 탓으로 돌린 겁니다. 이 홍 전 차장 메모 가지고는 이 내란 탄핵 공작이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한다는 건 이 공직 사회에선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격려 차원의 통화였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12월 5일에 홍 전 차장이 사표를 내고 해임이 되고 나니까 이걸 대통령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엮어내는 게 그 메모의 본질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건데요. 이렇게 8분가량의 대통령 발언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흔들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렇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증인이 홍 전 차장뿐은 아니잖아요. 당장 곧 나올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조 청장이 잠시 뒤 7시 30분부터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전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암투병 중이라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었는데요. 이 대통령 측에서 구인장 발부를 해서라도 증언대에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오늘 결국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인장 발부까지 해서 꼭 세우려고 했던 건 지금 조 청장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이 이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내용들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꼭 증언대에 세워서 이 불리한 진술들을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에 이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6번 전화를 받았고 이 포고령 등이 언급된 문장을 통해서 이 의원을 체포해라, 불법이다 이런 지시 받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여기서 이 대통령이 당시에 굉장히 다급해 보였다 이런 진술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과 대면한 자리에서도 이런 진술 태도를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부정선거 관련된 증인들이라서 기각될 확률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오늘 변론이 마칠 때쯤에 재판부가 향후 일정 등을 고지할 텐데 앞으로는 이제 종결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다음 주 중으로 최종 변론을 하게 된다면 이 선고는 늦어도 이제 3월 초중순쯤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일하게 2번이나 증인으로 불려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겐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과정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선포 이틀 뒤 김상민 국정원 특보와 통화한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국회의원 댁에 도와달라고 했던 바로 그 인사입니다. 김일한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2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메모 실물 직접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 갖고 나왔습니다. 국정원 CCTV 공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적절한 시점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 땐 자리를 떴던 윤 대통령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홍 전 차장은 오늘도 여인영 전 사령관이 불러준 체포자 명단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우선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는 걸까 궁금해서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를 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메모한 걸 보좌관에게 정리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했다며 메모를 정리한 과정도 상세히 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포자 명단에 대해선 내가 받은 것과 유사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정원 CCTV와 홍 전 차장 진술이 다르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 전 차장이 3일 밤 10시 58분 공관 공터에서 여전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국정원 CCTV 영상에선 10시 56분에 공관을 빠져나갔던 겁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10시 58분 통화와 11시 6분, 8분 차이로 여전 사령관과 통화했는데 두 통화를 혼동해서 진술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상민 국정원 특보가 계엄 이틀 뒤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홍 전 차장 경질 시기와 겹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홍 전 차장은 김상민 특보가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특보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검사 출신 인사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네, 탄핵 심판 변론이 이렇게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증인신문 쟁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는 이 12.3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이 직접 물은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오늘 좀 더 명확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계엄 선포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헌법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당시 국무회의가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국무위원 서명도 없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네, 이로써 국무회의의 적법성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또 나왔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굉장히 흔들려고 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전략이 먹혔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2월 3일 당일 밤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이 홍 전 차장이 기억한 것과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이 홍 전 차장 발언의 신뢰성을 낮추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홍 전 차장이 당시 쓴 메모의 실물을 들고 와서 재판부가 직접 메모의 실물을 돌려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홍 전 차장은 보좌관의 메모를 다시 쓰게 하길 잘했다며 혼자 적은 메모를 갖고 있었으면 누가 믿어줬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증인신문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직접 마이크를 잡았잖아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에 이어서 또다시 탄핵 공작이란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을 지칭하며 대통령과 통화한 걸 갖고 체포 지시와 연결을 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거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수 있는 건데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 쪽에게 유리한 날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이 됐고 네.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의 신빙성도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증인 신문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최후 변론과 탄핵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재판부가 어떤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의 무게를 더할지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겨울 끝자락까지 추위가 좀처럼 물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영하 7도, 낮에는 2도에 그치며 오늘만큼 춥겠고요.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봄맞이를 준비하겠습니다. 연일 맑은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과 수도권, 충북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메마른 대기에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언제 어디서든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에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영하 7도, 전주 영하 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도 청주 3도, 대구는 5도로 평년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지만 주말에는 충남과 호남에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뉴스 특보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 상황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